우리 경제는 지난 20년 동안 보수 정권이 선택했던 수출 주도형 재벌 중심 성장 정책 실패했고, 두 차례의 진보 정권에서도 이것을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정책으로 바꾸는데 그런 정책적인 노력이 성공하지 못해서 양극화가 아주 심해진, 그리고 재벌 주도형 성장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위기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관찰한 국제 전문 금융기관들, 예를 들면 OECD, IMF 이런 곳에서는 오래전부터 포용적 성장 정책을 양극화와 불평등이 극심한 한국 경제의 대안으로 공고해 왔고,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정책을 적극적 권고를 받아들여서 포용적 성장 정책을 한국 경제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지난 20년간의 장기 저성장의 늪에서 한국 경제를 구해서 새로운 반등세를 만들어내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일궈내야 되고, 그 성장 동력으로는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적이고 융합적이고 창의적인 마인드를 가진 중소벤처 창업 기업가들을 육성해서 그 중소벤처 창업 열풍을 일으키는 것이 가장 필요한 정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가 포용적 혁신 성장을 어떻게 받아들였나 하는 걸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경제의 수요 측면에서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포용적 혁신 성장을 받아들였는데요.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그 주요한 내용이 최저임금의 인상과 장시간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것, 이 두 가지 정책이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 경제는 60년대, 80년대 재벌들이 주도하던 백기기 성장 시대에 있어서 그 시대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방법은 선진국이 다 해본 거를 그대로 베끼는 거니까 성공 확률이 거의 100%니까, 그러니까 허리띠 졸라매고 좀 덜 받고 저임금, 열심히 일하면 된다, 장시간 근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임금 수준이 생산성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았습니다. 현재 OECD 국가 중에 노동 생산성은 10위 정도인데 평균 임금 수준은 27위, 28위 정도거든요. 그리고 멕시코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장시간 일하는 대표적인 나라, 이것이 우리 경제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계 경제 전체가 또 우리의 소득 수준이나 임금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 세계 경제는 이제 더 이상 베끼기 성장은 안 되고, 세상에 없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선진국 초인류 기업과 경쟁해서 이겨야만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퍼스트 무버 시대로 가고 있고, 이 시대에는 성장 전략이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 주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좀 올려줘야 하고, 근로시간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단축해서 저녁이 있는 삶을 가져야 창의성도 생기고 혁신적인 사고도 하고 또 다른 분야와 새로운 분야를 발굴하는 융합적인 노력도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주 5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임기 내에 시간당 1만 원의 최저임금 목표를 정한 것은 그 정도 해야만 우리 생산성과 같이 10위 정도는 안 돼도 OECD 국가 평균선 정도는 한 17, 8위 정도까지는 확보해 줘야 우리가 이 혁신 성장이 가능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그 정책의 속성상 성과가 나타나려면 한 2, 3년 정도는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선
임금이 올라가고 근로시간이 줄어들어서 생산성이 높아져서 그거로 인한 성과가 나타나고 그래서 투자가 일어나고 또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하는 선순환이 나타나려면 한 2, 3년은 시간이 부득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부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5천만 국민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다 보니까 시행 초기에는 많은 부작용이 불가피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와 같은 부작용을 미리 잘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보궐선거로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즉시 대통령으로 임무를 해야 됐기 때문에 경제부처 장관들을 다 임명하는데 국회 청문 과정 등을 거치면서 4개월이나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도입 초기의 부작용을 예방하는 노력이 좀 조직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해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퍼스트 무버 정책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고 IMF나 OECD와 같은 국제 전문 기관 내에서도 공고한 정책이기 때문에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좌고우면할 일이 아니라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꾸준히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서는 이 부작용, 소득주도 성장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보완 대책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3조 이상 만들어서 집행하고 있고 근로장려세제를 대폭 확대해서 현재보다 한 3배가량 적용 대상과 지원 금액을 확대하고 가두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상가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하는 등등의 보완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완 대책을 철저히 시행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정착시키는 것이 우리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포용적 성장 정책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제의 공급 측면에서 혁신 성장의 형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는 그동안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정보화 혁명에서는 앞서갈 수 있었습니다. 2007년에 이코노미스트지의 자매기관인 EIU가 대한민국의 ICT 분야와 과학 분야의 경쟁력이 세계 3위다 이런 평가를 해줘서 우리가 참 자긍심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2016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전 세계에 지금 새롭게 불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이것을 준비하는 정도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준비 정도 순위가 세계 25위다 해서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보다 우리가 뒤처져 있다 라는 뼈아픈 지적을 해서 우리 경제, 우리 지식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저는 그것은 정부가 정책을 잘못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운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많은 나라에서 부러움을 받았던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를 없애버렸습니다. 과기부를 없애서 가장 보수적인 교육부의 제2차관으로 붙여버렸고 정보통신부는 아예 없애버리고 5개의 부처의 기능을 전부 쪼개주다 보니까 우리 정보통신과 과학기술의 진흥 이 정책이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것을 더 집약해서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인프라가 하루속히 전 경제에 보급되도록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시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청와대에 두어서 운영하는 한편 정보통신과학기술부라는 단일 부처를 만들어서 R&D와 관련한 예산이나 정책까지도 독자적으로 집행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4차 산업의 기술이 민간과 공공에 빠르게 확산되도록 하고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인력, 창의, 융합, 혁신의 전사를 육성하고 그리고 중소벤처기업 일꾼들이
자신들의 꿈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중소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 이런 일들이 우리 혁신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중에서도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앞당기는 핵심 전략은 저는 금융개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금융구조는 IMF 외환위기 전에는 재벌의 사금고다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기업금융이 중심이었는데 IMF 외환위기를 겪고 많은 실업자를 금융권에서 배출시킨 쓰라린 경험을 겪고 나서 우리 금융이 지나치게 가계금융 중심으로 전환되어서 안정성 위주로만 경영을 하고 있고, 줄어든 기업금융마저도 선진국의 일반적인 새로운 금융기법인 투자의 기법, 자기들이 금융기관 스스로가 위험부담을 안고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해서 투자하는 투자보다는 담보 잡고 이자 꼬박꼬박 받는 안전한 융자에 너무 치중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 지원의 98.8%가 융자로 가고 있는 낙후된 금융구조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금융에서는 이 벤처 혁신 금융이 가령 실리콘밸리 같은 데 가보면 스탠퍼드나 UC 버클리 대학의 많은 연구소에는 매일같이 수많은 다양한 형태의 벤처 금융 기업인들이 함께 모여서 전문 엔지니어들과 머리를 맞대고 서로 같이 생활하고 같이 놀고 그렇게 하면서 좋은 기술이 발견되면 그 기술만을 가지고 투자하고 그 밖에 어떤 리스크도 부과하지 않으면서 금융권이 자금을 지원하는 소위 자본이 기술을 쫓아가는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금융의 문턱이 너무 높아서 기술을 가지고 좋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하고 싶은 젊은이들도 돈을 구하는데 좌절되고 기술이 자본을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이 생태계를 극복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독일이나 이스라엘이나 일본과 같이 경제가 잘 나가고 있는 나라들의 소위 재벌급 대기업들이라든가 대형 금융기관들은 그 주된 수입원을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해서 그 창업에 함께 투자하고 거기서 그 기업 가치가 높아져서 막대한 수익을 얻는 것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관료화되기 쉬운 대기업 재벌 금융권 자체까지도 새로운 이러한 혁신적 투자 노력에 의하여 혁신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경제가 날로 새로워지고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금융개혁을 통해서 중소벤처 창업 열풍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정책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중소벤처 창업 열풍을 일으키는 금융혁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